미국발 호재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인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소폭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경기 부양 기조 재확인 소식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초 기준 서울 송파와 강남 또 서초 등 아파트값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신중하지만 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아파트값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수급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업계를 위해서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인프라시설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4차 대확산 여부에 따라서 수도권 식당과 카페 또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언제라도 오후 9시까지로 당겨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금융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지금 증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장 초반 반짝 상승하며 7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는 듯했는데요. 그러나 점차 낙폭을 키우며 하락세로 돌아섰고 현재 3,120선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2,100억 원과 1,900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중이고 개인은 4,00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는 대부분 1% 안팎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만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이틀 연속 반등하며 990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소폭 내린 1,110원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항상 미국 증시와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요. 간밤에 보면 뉴욕 증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기 부양 기조 유지 방침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7% 오른 33,50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4% 오르며 4,100선에 바짝 다가서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른 13,80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주최 행사에서 경기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다며 경기 회복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요. 연준의 경기 부양 기조 움직임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6%대로 떨어졌습니다. SBS 비주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인천 송도에 짓기로 한 백화점 사업이 투자 계약을 맺은 지 6년여 만에 이제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안으로 어떤 방식의 백화점으로 건설할지 그 컨설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서 하반기부터는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선 송도에 짓기로 한 이 백화점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신세계그룹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짓기로 한 이 복합 쇼핑몰 사업입니다. 2015년 9월에 신세계그룹은 송도 18,000평 부지에 이 백화점을 핵심으로 대형마트 또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짓기로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이 백화점 사업 공사를 2019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설계 밑그림도 못 그린 상황입니다. 한참 지연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화점 컨셉을 어떤 방식으로 잡을지에 대해 여러 컨설팅사에 관련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6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신세계 쪽에서 용역이 상반기까지 진행 중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엔 최고 경영자가 사업 방향 관련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투자개혁 6년 만에 드디어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동안에는 진행이 안 됐을까요? 네, 인천시 측에 따르면 원래 2015년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같은 이 전통적인 방식의 백화점 컨셉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 수익성에 대한 고민으로 사업이 속도를 못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송도, 청라 순으로 개발하려던 계획도 순서가 바뀌어서 청라 스타필드부터 공사가 진행됐다는 게 인천시 측 설명입니다. 현재 신세계 측은 지난 2월 문을 연 현대백화점에 더 현대서울처럼 새로운 방식의 백화점 컨셉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4차 대유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 고리가 되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유지를 하는 거죠? 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역별, 시설별로 핀셋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확진자가 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는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밤 10시로 완화된 영업 제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9시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가 방역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왔고 이를 내주 초에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기준의 확진자, 일일 확진자는 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1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9명 줄면서 700명대에서는 내려왔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82명꼴로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자매교회 순회 모임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정교회 관련 확진자는 208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유흥주점을 통한 집단 감염은 전날까지 총 318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동구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77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는 걱정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오늘 만나서 머리를 맞댔다라고 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인재 양성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 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계는 정부의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때 인프라 시설을 지원해주고 인재 양성과 공급에도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윤모 장관 주대로 열린 오늘 간담회에는 이정배 사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전달을 한 것 같네요. 정부는 뭐라고 하답을 했습니까? 네,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공급망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액 공제 확대,
규제 합리화, 인력 양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까지 반영한 종합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은 확산하면서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인기 모델 생산 공장까지 가동을 멈추고 중단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 GM 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카카오가 여성 의류 플랫폼 1위 기업인 지그재그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불참하는 대신 지그재그 인수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지그재그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여성 의류 플랫폼 1위로 4,000곳 넘는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1030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국내 쇼핑몰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고 인공지능 기능으로 이용자 취향에 맞는 옷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거래액이 7,500억 원 정도였는데요. 거래액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사이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기업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미뤄볼 때 지그재그 몸값은 최소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최대 주주로 오른 다음 카카오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여러 여성 의류 플랫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그재그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사업 강화입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카카오톡 기반 이커머스를 특화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카카오 커머스에서만 매출 5,700억 원을 올리면서 계열사 중 가장 큰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체의 패션 역량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카카오도 상품 다변화와 이용자 확대 차원에서 지그재그 인수로 패션 경쟁력까지 확보해 성장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 관계자는 인수나 투자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통가에는 초저가 출혈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쿠팡보다 비싸면 차액을 보상하겠다면서 저가 경쟁에 불을 지폈는데요. 무조건 무료 배송을 하겠다는 쿠팡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마트가 최저 가격 보상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네, 이마트가 자사 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필품 최저가 비교로 공세를 펼치고 나선 건데요. 만약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이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비쌀 경우 이마트 앱에서 쇼핑 포인트 형태로 차액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면 차액인 500원을 임원위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보상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가공, 생활용품 등 매출 상위 상품 500개 제품입니다. 대표 품목으로는 신라면, CJ 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혈 경쟁하니까 사실 소비자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이런 보상제를 시작하는 배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쿠팡을 의식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미 지난주에 한 발 앞서 무료 배송 카드로 선공에 나선 쿠팡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쿠팡은 회원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배송비 없는 로켓 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객을 모시기 위한 유통업계의 출혈 경쟁은 이렇게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몰 GS 프레시몰은 최소 초저가 전용관을 상시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마켓컬리는 신규 고객들이 인기 제품들을 단돈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수를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월 6개에서 10개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연이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LG전자의 빈자리를 빠르게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좀 대거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5G 전용 갤럭시 A 시리즈 3종과 LTE 전용으로도 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인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의 가격은 $100에서 $300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300 미만인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미 시장 특성을 보면 LG전자가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기 이전에 중저가 전략을 펼쳤던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북미 시장에서 LG는 애플과 삼성에 이어 점유율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은 LG전자 전체 스마트폰 판매 실적의 70%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발표하자마자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해 LG의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려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 7일 미국 3위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 5G 시장 선점을 위해 앞으로 1년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A32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은 유력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커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과 목동 또 노원 등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이 들썩였습니다. 정광윤 기자. 이번 주에 아파트값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이사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줄거나 유지되면서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남권에서 송파구가 0.1%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남 서초가 0.08% 올랐습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가 0.07%, 강북에선 노원구가 0.09%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35층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확실히 그런데 KB국민은행 역시도 아파트값 동향을 내놨죠. 여기는 어땠습니까?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0.2%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다시 확대된 겁니다. 도봉과 성북, 노원 등 강북권은 물론이고 강남권까지 상승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75.3으로 최근 6주 연속 100을 밑돌았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아래라는 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SBS 비즈 정광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건축 사업을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업무 첫날 밝힌 내용입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어떤 사안보다 사실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이 관심이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오 시장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업무 첫날 공식 일정을 마치고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서울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공언한 대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이냐는 질문에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번 토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제 막상 일을 맡게 되니까 신속하면서도 신중해야 되겠다. 이 두 개의 가치가 원칙이 사실은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서둘다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 누를 끼칠 가능성도 있고 해서요.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사실 이게 어떻게 진짜 풀어갈지가 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말 그대로 좀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들썩일까 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의 이사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앞두고 강남권과 양천, 노원 등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만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 시장이 신중론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하나였는데요. 금융당국이 결국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손태승 회장에게 제재를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우리은행은 3개월 일부 업무 정지라는 기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문책 경고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인데요.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잔여 임기를 마치고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위가 사전 통보했던 직무정지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통보했던 것보다는 징계 수위가 실제로는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는데요. 우리은행이 관련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 조정안 등을 수용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실 근데 앞서 보면 손태승 회장이 앞서서도 이미 금감원의 중징계를 또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1월에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파생 결합펀드 사태가 빚어졌을 때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손태승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징계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손태승 회장이 재연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징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의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현재 우리금융주주의 최대 주주라고 하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고 예보가 우리금융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지난 2019년에 발표를 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보가 우리금융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미 이제 종료가 된 거네요.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얼마나 매각을 했습니까? 네,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 지분 2%로 주식 수로는 1,444만 5천여 주입니다. 이로써 예보는 공적 자금 1,493억 원을 회수하게 됐습니다. 예보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17.25%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게 되면서 지난 2019년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지분 매각에 성공했는데요. 예보는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두세 차례에 걸친 매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정부 계획대로 좀 잘 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지금? 예보가 그동안 투입한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면 우리금융 주가가 12,300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금융 주가는 10,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결국 남은 몇 번의 매각 시도에서는 주가가 상승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금융 실적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난해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우리금융은 증권사가 없어서 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단기 순이익이 감소했거든요. 결국은 비은행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에 따라 이 매각 상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해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LCR 규제 완화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몇 차례 연장을 통해서 일단 오는 9월까지는 이 조치를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줄어드는 시중은행들의 현금 유동성에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지금 최근 은행들의 현금 유동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96.4%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 특수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의 경우 93.4%입니다. 통합 LCR의 종전 규제 비율이 100%임을 고려하면 대다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치는 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일환으로 통합 LCR을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춰 은행들의 규제 숨통은 트여있는 상황입니다. 한시적 규제 완화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이 LCR이 하락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LCR은 향후 한 달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에 비해 현금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로 보면 됩니다. 결국 수치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현재의 금융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정상화에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선 금융지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이사 도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해 윤종원 행장이 취임 직후에 노사 합의 사항 중 하나로 약속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결국은 이 첫 번째 노조 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이 됐어요.
네, 금융권의 첫 노조 추천 이사 도입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단국대 겸임교수와 정소민 한양대 교수를 기업은행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정소민 교수는 사회이사 중 유일한 여성입니다. 기업은행은 이사회 다양성과 ESG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미를 좀 살펴보면 노조 추천 이사제의 경우에는 윤 행장과 또 노조의 약속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윤 행장 취임 당시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었거든요. 이때 출근길을 열게 된 건 노조와의 약속 덕분이었습니다. 윤 행장이 노조 추천 이사 도입 등을 비롯한 노사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윤 행장은 금융위에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복수 후보를 제청했지만 이번에도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기업은행의 사례가 다른 국책은행에도 좀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네, 일반 주주도 있는 기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노조 추천 이사 도입이 더 수월하다며 기업은행조차 넘지 못한 문턱을 산은과 수은이 넘기는 더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수은에선 사회이사 한 명이 다음 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노조는 노조 추천 인사를 후보로 올릴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선 상황상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위기입니다. 사내이사를 견제하는 장치인 사회이사가 결국 국책은행에서도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대기질이 대체로 깨끗한 모습이지만 경북과 전북 일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이 깨끗한 모습인데요. 송중동과 난양동, 용답동의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서쪽 지방은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동쪽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하겠습니다. 따라서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중서부 지역은 또 한 차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